제11차시 한국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단원이 바뀌어서 이제 고려의 사회와 사상 부분입니다. 네 번째. 그리고 첫 번째 시간 11차시에 해당되는 첫 번째 다원적인 사회를 운영하다입니다. 학습 목표는 고려의 신분 구조와 과적 제도를 통해 고려 사회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그러면 이제 단원의 주요 내용은요. 첫 번째 고려의 신분 구성, 두 번째 신분의 유동성, 세 번째 지역의 자율성에 기반한 사회 운영, 네 번째 수평적인 인간관계. 이것이 고려 사회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46쪽부터 49쪽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46쪽에 처음 도입활동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8관의 그림이 나오죠. 동문선이라는 서거정, 조선시대 서거정이 쓴 시집에, 시선집에 태조의 공과 후대 임금님들 적대에 만세에 들이 누웠고 성스러움 일어나고 백년의 예약이 일어나 나라하니 고르게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나왔대요. 고려시대 때 시를 정리한 건데요. 이게 지금 어떤 굉장히 행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행사의 특징은요. 이렇습니다. 고려에서는 매년 겨울 개경과 서경에서 팔관회를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팔관회는 다양한 신앙이 융합된 대규모 종교 행사이자 축제였고 개국공신을 추모하는 위령제도 겸했습니다. 팔관에서는 여진과 탐나의 지배층이 조공을 바쳤으며 외국 상인들도 다양한 물건을 가지고 와 무역을 했다. 문장이 뛰어난 신하는 팔관회를 기리는 글을 지어 국가와 국왕을 찬양했다. 그래서 해설 그림은요, 앞에 고려의 팔관의 모습을 상상하여 그린 것인데 뒤쪽에 배치된 산은 오산이라고 불리는 가자산이에요. 목재와 대나무로 뼈대를 얽고 흙과 천을 발라서 모양을 만들고 나무와 풀을 심어 산처럼 보이겠다. 또한 각종 인형을 배치하여 이상세계나 역사적 사건을 떠올리겠다. 이 가산이 무대의 배경이 되어 앞에서는 각종 기회와 연애가 베풀어졌다. 좌우에 배치된 시설은 채붕이다. 원두막과 비슷하게 나무를 얽어 세우고 여러 빛까지 비단을 걸쳐 아름답게 꾸몄으며 안에는 얼음 조각이나 큰 화병을 배치했다. 전면의 건물은 신복루이다. 국왕은 이 루에 올라 공연을 감상하고 신하들이 축하를 받았으며 여진, 탐나, 외국 상인들이 바치는 선물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무엇을 배울까? 나오는 인물, 일현, 이번 단어는 김부식, 이규보, 이승용, 의천, 진울이 나와요. 사회와 문화 부분이에요. 제도는 본관제, 상피제, 국사, 왕사제도, 문화유산, 삼국유사, 삼국사기, 제왕원기, 팔만대장경판, 현장, 전남, 순천, 송광사, 조계종으로 유명하거든요. 진울과 관련되어 있는 절이에요. 활동, 고려사회 특징 설명하기, 삼국사기와 동명한편의 역사인식 비교하기입니다. 나만의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 예시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 단어에서 삼국사기와 동명한편에 나타나는 역사의식을 비교해보고 싶다. 뭐 이런 형태로 쓰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팔관을 통해 알 수 있는 고려사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렇습니다. 토착신앙을 중시하였으며 황제국 체제를 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팔관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고려사회의 특징입니다. 47쪽에 이제 본격적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 도입글에 다원적인 사회를 운영하다. 다원적이란 말은 전 단원에서 전 시간에도 설명을 했어요. 다원적의 반대는 이론적이죠. 다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먼저 고려시대에는 특수행정구역인 소가 있어요. 소에서 뭘 했느냐? 구리, 철, 자기, 종이, 먹 등을 생산해서 국가에 바쳤어요. 그래서 구리, 철, 자기, 종이, 먹 생산해서 국가에 바치는 특수행정구역은 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소의 주민은 다른 특수행정구역에 비해서 부과되는 의무가 과중하고 고통스러웠어요. 9년의 주민과 같은 신분이었으나 이들에 비해 공물 부담이 과중하여 고통받았다. 정부는 소와 같은 특수행정구역이 전쟁 등에서 공을 세우면 9년으로 승격시켜준 반면
적에게 항복하거나 반란을 일으킨 군현은 특수지역으로 낮췄대요. 그래서 소의 그 사람들이 곡물 부담이 과중해서 고통받았죠. 그래서 이제 무신집권기 때 대표적인 일어났던 난이 공주 명학소, 우리 대전 지역이죠. 공주 명학소의 난, 망이 망소의 난이 대표적이었어요. 망이 망소이가 이끈 공주 명학소의 난이 대표적이었는데요. 이 이후에 이 공주 명학소도 저 대전 탄방동 일대를 그 충순현으로 바꿨다. 대전 지역을요. 충순현으로 승격시켰어요. 고려가. 그럼 이제 고려의 사회제를 구체적으로 봅시다. 고려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사회 모습은 어땠을까? 고려의 신분은 법적으로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어졌어요. 조선시대 때도 양인과 천인으로 나뉘어졌거든요.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법 제도적으로는 크게 양천제라는 제도인데, 근데 고려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약간 귀족적 성향이 더 강하죠. 근데 요즘은 귀족이란 표현을 고려시대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좀 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귀족적인 성격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진보적인 사회가 고려 사회가 아니었는가 하는 쪽으로 이제 연구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 교육과정 교과서에는 고려시대 지배층을 문벌 귀족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번 이제 개정된 교육과정은 귀족이라는 용어를 뺀 대신에 이제 문벌이라는 용어로만 사용하죠. 문벌. 문벌 귀족 대신에 문벌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어요. 이제 양인은 다시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구분되고 양인 지배층은 왕족과 중앙의 고위관리, 상급 향리와 중간계층으로 이루어졌다. 양인 지배층을 이룬 중앙의 고위관리들은 그 고위관리, 고위 귀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고위관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후손들이 쉽게 관리가 될 수 있죠. 음서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도 재상을 배출하는 문벌을 형성했다. 문벌은 고위 관직자를 배출하여 정치적 명망을 유지하고 자기들이 끼리끼리 혼인한다는 점에서 특권적 집단이지만 정치적 입장을 공유하는 정치 세력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게 요즘 연구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상급 향리는 호장 또는 부호장이 돼서 지방행정을 장악하고 지방군을 통솔을 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응시에 제한이 없어 과거를 통해 중앙관리로 진출할 수 있었어요. 고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었던 거죠. 특히 고려 말 신진사대부는 이 호장부호장 가문들, 향리 출신이 많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의 그림, 오늘 해남 도자 소에서 만든 도자기 그림이고요. 자기 생산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고려의 신분 구성, 여기 중간 요 두 계층이 지배층, 피지배층이 농민부터 노비까지. 근데 농민 향소부공민까지는 천민이 아니다. 양인이다. 그 다음에 공산노비는 천인계층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더 말하면 그 조선시대하고 좀 약간 비슷한 면이기도 하고도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이제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제 47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양인 중간 계층은 관청에서 말단 행정을 담당한 서리, 궁중 실무를 담당한 남반, 지방 행정의 실무를 담당한 하급 향리, 그리고 군인인 하급 장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향부곡 소 등 특수지역의 향리는 중앙의 서리나 하급 관리가 될 수 있었지만 어떤 제한을 받았냐. 향부곡 소에 산다는 이유로 과거 응시에 제한을 받거나 과거 승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호장 보시면요. 향리 우두머리로 해당 고을 향리들을 통솔하고 식물행정을 총괄하였다. 신라말과 고려 초의 지방 후족 출신이 많았다. 양인 지배층은요. 양인 피지배층은요. 농민과 상인 수공업자, 그 다음에 향부곡 소 등 특수지역의 주민으로 이루어진 게 양인 피지배층이에요.
군현에 거주하는 농민이 양의 대부분을 구성했고요. 이 군현에 거주하는 농민은 백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백정은요, 백정의 백은 없다 또는 아니다라는 의미를 지닌 말이고, 정은 정오 또는 정인이라는 뜻인데, 백정은 정오가 아닌 사람을 가리킨다. 이런 뜻이에요. 이 백정들은요, 국가에 토지세를 납부하고요, 지역 특산물인 공납을 납부하고요, 그 성을 쌓거나 전쟁터에 동원되는 군역을 치르는 역을 담당을 했어요. 부역과 군역을 담당을 했죠. 부역을 요역이라고 그랬어요. 향, 부곡, 소 등 특수지역 주민도 국역을 지니는 국가의 역을 지는 양인이었지만 일반 군현민에 비해서 사회적 지위가 낮았다라는 사실, 요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같은 양인도 꼭 똑같은 양인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누구야? 이들은 향부곡소 주민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수 없었어요. 이사 권리가 없었던 거죠. 과거에 응시도 할 수 없었어요. 과거에. 그렇죠? 근데 여기에 사는 향부곡소에 사는 향리는 과거 응시에 제한을 받았으나 과거는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과거에 했어도 승진에는 한계가 또 있었던 것이 이제 향부곡소에 소에 사는 향리고 일반 군현에 사는 향리들은 향부곡소에 사는 향리보다 더 출세의 기회가 많았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모 중 한쪽이 특수지역 거주민이면 향부곡소 주민이면 자녀도 당연히 특수지역에 소속되는 거였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양인지 피지 배청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 천인 가겠습니다. 천인. 천인은 노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노비는 재산으로 취급됐어요. 역을 부담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고 재산이었다는 거죠. 물건이었어요, 물건. 공노비는 국가나 관청 소유의 노비를 공노비라고 하는데 수공업품을 생산하거나 관청의 잡물을 보았고 농업에 종사하면서 몸값을 바치기도 했다. 신공이 몸값입니다. 몸신자 공물 공자예요. 몸값으로 내는 공물. 그 산노비는 개인 소유의 노비죠. 산노비는 주인 집에서 같이 사는 노비를 솔고노비. 그리고 주인과 떨어져 살면서 주인에게 몸값인 신공을 바치는 외고노비로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어떤 노비가 괜찮은 노비일까요? 산노비보다 일반적으로 공노비가 그나마 같은 노비 중에서도 좀 처지가 낮고요. 산노비 안에서도 주인한테 간섭 많이 받고 구박받는 솔고노비보다 주인집과 떨어져 살면서 몸값만 바치고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 외고 노비가 좀 더 나았던 노비로 평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들은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었어요. 소, 말과 같은 존재로 취급받았던 거죠. 자, 여기서 부연설명 아까 향부곡 소 등의 주민이 부겨워지는 양이었지만 군현민에 비해서 사회적 지위가 낮았다. 국가의 관직제도에서 군현민에 비해서 불리하게 대우받았고 군현 향리가 관리가 되면 승진에 제한이 없었던 반면 특수행정구역인 향부곡소의 향리는 오품까지만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여기 저 문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아집도 대전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소장한 그림인데 고려시대 문벌들의 이제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고려의 지배층이 여가를 즐기는 모습이에요. 무엇이냐면 시를 짓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집에서 시중을 드는 노비들, 이 노비가 여기에 있는 사람 되게 작게 그렸죠. 옛날에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요 이렇게 작은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근데 시중을 드는 노비가 어려 보이네요. 나이가 어리니까 이제 실제로 작을 수가 있겠죠. 이들은 이제 문벌이고요, 문벌. 이들은 노비고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문벌들. 그래서 이제 고려의 신분 구성, 여러분들 학습지에 나와 있는 내용 정리를 이렇게 정리해 두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48쪽 신분의 유동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려의 신분제는요, 신분의 구분이 분명하거나 엄격하지 않아서 신라의 골품제보다는 개방적이었어요. 아셔야 돼요. 개방적이었다. 신라보다. 조선시대보다는 덜 개방적인 거죠. 조선시대 때는 완전 관료사회로 가거든. 근데 이제 고려시대는 조선시대보다는 덜 개방적인데 신라보다는 훨씬 더 개방적이다. 고려시대는 수조지를 받고 세금을 거두는 땅을 받고 직역을 담당한 계층을 정호층이라고 해요. 정호. 특정 지역을 부담하는 대가로 국가로부터 일정 단위 토지인 전정을 받았던 사람들 정호라고 합니다. 정호층을 통해 양인 내부의 계층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이 사례고요. 그 정호가 누구냐? 향리, 하급장교, 그 다음 기인 등으로 구성됐어요. 기인은 통일신라 때 상수리제도 기억하죠? 이게 그 이어진 거예요. 고려 초 지방 세력의 자제를 수도에 인질로 머물게 한 제도에서 시작됐는데 기인이 점차 위상이 낮아져 중앙관청의 잡무에 종사하거나 출신 지방과 관련된 일을 자문하고 처리했어요. 이 사람들을 기인이라고 불렀다. 이들도 정호에 포함된다. 정호는 과거에 합격해서 고위관리가 되거나 군공을 세워 무관으로 출세할 수 있었습니다. 정호는 하위 계층에서도 고위관료로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고려사회가 귀족제서이라는 반박하는 요소로 제시되기를 했어요. 요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인 피지배층도 중앙관리가 되는 것이 가능했다. 백정은 법제도상 과거에 응시할 수 있어 과거를 통해 과급관리가 되었고 하급관리 후손들은 다시 제술과에 응시하여 고위관리가 되었습니다. 제술과는 고려시대 과거에서 시, 부, 송, 책 따위 한문학을 시험 보던 과목입니다. 또한 정호에 빈자리가 생기면 백정 중에서 선발하여 직역과 토지를 주고 정호로 삼았다. 과거 이제 이 논술 시험에 해당되는 이 제술과는 시 짓는 게 있죠. 시험에. 그래서 옛날 지배층들은 시를 잘 지어야 돼요. 시문을 딱 보고 그 사람의 학문의 깊이를 이제 평가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시, 부, 송책 이 네 가지 시험이 제수가 있었어요. 가장 어려운 건 책이겠죠, 책. 역시. 책은 이거는 국가 정책 문술이거든요. 그 다음에 노비 중 일부는 주인에게 재물을 지어 양인이 되기도 했고 큰 공을 세워 양인으로 신분을 상승하거나 관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신분의 유동성이라는 거예요. 위로도 올라갈 수 있고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다. 신분 계층. 그러니까 이전 사회보다는 개방적이었던 거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사회였다. 이렇게 고려 사회를 평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고려의 신분 상승 사례 정호층. 과거에 학교에 고위관리가 되거나 군 공을 세워 무관으로 출세했고 노비는 주인에게 재물을 주거나 큰 공을 세워 양인으로 신분 상승했다. 다시 백정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고려에서 백정은 관직이나 직역이 없는 양인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궁현 지역의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을 말하는 거예요. 반면 조선시대는 도살업에 종사하는 계층을 이끌었다.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지죠. 조선시대 백정의 의미는요. 양인이 아니라 천업에 종사하는 계층입니다. 천민이에요. 조선 세종 때 도살업에 종사하는 양수척, 화척을 백정으로 편입시켰다. 그러나 기존의 백정이 양수척과 함께 백정으로 불리는 것을 꺼려하면서 백정의 의미가 바뀌었다.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의 자율성에 기반한 사회 운영. 고려 정부는 지역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국가를 운영했다. 고려시대 지역민은 촌에 소속됐으며 몇 개의 촌이 모여 군현을 이루었다. 군현의 운영은 호장을 중심으로 하는 향리 집단이 주도했다.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된 현이 주현이 있고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현이 속현이 있었죠. 속현이 주현보다 더 많죠. 당연히 호장을 중심으로 한 향리 집단이 주도했겠죠. 군현은 자체적인 군대를 보유했고
상급 향리가 장교가 돼서 지방군을 이끌었다. 또한 각 지역은 독자적인 문화와 신앙을 보유하였다. 고려의 이제 지역적인 특색이 강했던 거죠. 고려에서는 지역 간 위상의 차이를 있었다. 향부곡 소등 특수지역은 일반 군현에 비해 차별을 받았고 주현과 속현 간에도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적에게 항복하거나 반란을 일으킨 군현은 속현이나 특수지역으로 낮춰졌고 강등됐다고 하고요. 공을 세우면 특수지역은 군현으로 승격이 됐어요. 올라갔다는 거야. 속현은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현으로 승격됐습니다. 고려에서는 요즘에 본관제를 시행을 해서 주민들에게 소속된 지역을 확인시키고 그 거주 지역을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왼쪽 날개 그 본관제라 하면 이름 앞에 출신지를 표기하게 한 제도입니다. 고려에서는 출신지를 본관으로 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도 호적에는 원래의 본관을 기재했다. 예를 들면 김해 김씨 하면 앞에 김해가 본관인 거예요. 성은 김씨고. 그래서 김해에 사는 김아무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본관이 뭐 경주 김씨 하면 경주에 사는 김씨다. 본관제를 썼다. 본관이 일반 군현인지 향부곡 소인지에 따라서도 사회적 지위가 달라졌다. 당연히 일반 군현에 사는 본관이 훨씬 더 사회적 지위가 높았고 향부곡소가 본관이면 사회적 지위가 낮았겠죠. 한편 고려시대 지역민은 향도라는 공동체 조직을 만들었어요. 고려 전기의 향도는 뭘 했냐. 이 고려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나눕니다. 무신정변 이전을 전기, 무신정변 이후를 후기로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해요. 전기에는 전기의 향도는 9년을 아우르는 규모로 절을 만드는 불교 사찰, 사원을 조성하거나 매양 활동을 했어요. 이게 다 불교 신앙 활동입니다. 왼쪽 날개글을 보시면요, 매향. 불교 신앙의 한 형태로 향나무를 강이나 바닷가에 무르며 내세의 복과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행위를 향나무를 묻는다 해서 매향이라고 합니다. 그럼 향나무를 강이나 바닷가에 왜 묻냐? 향나무 향 냄새를 맡고 미륵불이 나타난다고 생각했어요. 향 냄새를 좋아해가지고 미륵불이 구세주 부처가 와서 도움을 준다. 해서 그 미륵신앙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 이게 매향활동입니다. 이제 고려 후기에는요, 규모가 축소돼서 마을의 제사나 그 상장례, 누가 돌아가시면 상례 치르죠. 제사제죠, 제례. 이거 합쳐 상장례라는데 이런 공동체 생활을 주도됐다. 상례 칠 때요, 상두꾼이라 해가지고 있죠. 상여를 주군이 시신을 이제 무덤, 묘지에 물으러 옮기러 갈 때 그 싣는 주군이의 관을 옮기는 걸 이제 상여라는데 그 상여를 매는 역할을 이제 향도들이 했어요. 그래서 공동체 의식이다, 이게. 마을 공동체. 향도.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까지도 이어집니다, 향도가. 그 밑에 백정에서 정호로의 습격. 신분이 아니라 계층의 성격이 강한 정호는요, 고려 신분제의 유동적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각 역의 정호를 나누어 6과로 하였다. 1과는 정 75, 2과는 정 60, 뭐 좋겠다. 6과는 정 7이다. 토지가 있으나 정호의 수조가 부족하면 그 역의 백정자 중 지원하는 자를 충당하여 세웠다. 해서 고려시대는 정호가 사망하면 그 지역과 토지를 자손에게 물려주었다. 쉽게 말하면요, 하급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전쟁터에서 사망했어요. 거란과 싸우다 죽었어요. 그럼 그 자식이 전사한 아버지 직역과 그 다음에 군인전 토지를 그대로 계승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나 해당 직역을 담당할 정호가 부족하면 새롭게 백정층에서 정호가 아닌 층에서 정호를 뽑아서 충당하기로 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분 간 이동이 가능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자율성에 기반한 사회 운영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49쪽에 수평적인 가족관계, 수평적이랍니다.
어디에서? 가족관계에서. 고려의 가족제도에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요, 조선시대보다 오히려 더 평등했어요. 수평적이었다. 여성도 호주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호주란 한 집안의 주인으로 가족을 거느리며 부양하는 일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을 호주라고 하는데, 지금 호주제가 우리나라는 1990년에 민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됐어요. 그래서 다 모든 사람이 1인 1적인데, 이 호주는 바로 이제 여성도 될 수 있었던 시대, 고려 시대입니다. 호족에는 성별이 아닌 태어난 순서대로 올랐습니다. 남자라고 해서 먼저 기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라고 해서 나중에 기재하는 게 아니고 성별과 관계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호적에 기재됐다. 또 여성이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어요. 여성 요구에는 이혼도 가능하고, 배우자가 상황을 재혼하는 거, 다시 결혼하는 거,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당연하게 여겼던 거죠. 조선시대 가면 성리학이 강조되면서 이런 것을 이제 부정시하게 돼요. 또한 사위가 처가로 장가들어 사는 일이 일반적이었다. 처가살이가 일반적이었다는 거야. 시집살이보다 처가살이가 일반적이었다. 부부는 각자 재산을 소유하다가 각자 재산을 소유했어요. 지금 비슷하죠? 부부 별산제였어요. 아들과 딸에게 균등하게 나눠졌어요. 자녀 균분상속제라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 헌법은, 현재 헌법 자녀 균분상속이에요. 고려시대와 같죠. 근데 이 조선시대 때 성리학이 강화되면 조선 이제 중기 이후로는요, 그 아들에게, 큰 아들에게 재산을 막 집중적으로 더 나눠주는 적장자 중심의 상속으로 바뀌는데, 고려 시대만 해도 자녀 균분 상속이었어요. 자식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각자 혈연에게 자산을 상속하는 거예요. 혈연에게. 혈연은 뭐겠어요? 자기 친척에게 줄 수도 있고요. 재산을. 그랬던 거죠. 고려 시대는 가족과 친족 관계에서 아버지 쪽과 어머니 쪽의 권리와 의무가 동등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상피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삼촌, 외삼촌, 고모부와 이모부 모든 사촌으로 다 균등하게 확대됐다. 상피제가 뭐냐? 서로 피하게 하는 제도다. 일정한 범위 내의 친족이요. 동일한 관청에 함께 공무원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한 제도를 상피제라고 합니다. 관직이 같은 관청에 있지 못하게 한 제도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 상피제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어머니 쪽 조상에 힘입어 음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외손자에게까지 음서 혜택을 받았다는 겁니다. 국왕이나 공신의 자손은 여성으로만 이어지는 계보에서도 음서를 받았다. 경호의 직역과 토지를 물려줄 때도 아들이 없으면 친손자와 외손자, 사위나 조카에게 상속이 됐습니다. 고려시대는요, 여성의 지위가요, 어, 거의 관직에만 여자들이 올라가지 못했을 뿐이지 남성과 동등했다는 거예요. 그게 수평적이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친족 용어도 아버지 쪽과 어머니 쪽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불렀다. 이것도 알아두시죠. 친족 용어 고려에서는 친할아버지하고 외할아버지, 외조부를 모두 하나비라고 불렀어요. 하나비. 하나비. 친할아버지하고 외할아버지는 모두. 그 다음에 친할머니하고 외할머니를 한엄이라고 불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서 나온 말이겠죠. 한엄이. 그러나 외가나 친가나 다 차별을 두지 않았다. 백숙부와 외삼촌을요. 아자비, 고모하고 이모를 아잠이라고 불렀어요. 고려시대 용어는. 따라서 아버지 쪽과 어머니 쪽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불렀다. 요즘 우리 사회가 그 양성평등 사회로 가면서요. 이 고려의 이런 가족 관계를 많이 그 계승하려는 의지가 강해지는 것 같아요. 조선시대보다.
그런 이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엔 어,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는 비교적 남성과 동등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구체적인 사례들이다. 그래서 이제 내용 정리, 수평적인 가족관계,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이렇게 되게 동등한 쪽이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고려 사회의 특징. 여러분들 이제 49쪽의 하단에 생각을 키우자 활동입니다. 첫 번째 사례가 부곡 출신인 유청씨는 몽골을 익혀 원의 사신으로 와서 출세했다. 몽골. 충렬왕의 총애를 받아 낭장이라는 직이 올랐고, 그래서 유청신이 사는 고이부곡을 고흥현으로 승격을 시켰다. 그래서 유청신의 출세는 측근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하던 원간석기 특수한 상황에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면 사례 2, 순비허씨. 순비허씨는 공화면 사람으로 중찬 허공의 딸인데 일찍이 평양공 왕현에게 시집가서 3남 4녀의 자녀를 낳았다. 그러나 남편이 왕현이 죽었다. 그래야 충선왕이 부인으로 맞아들였다가 즉위하면서 허씨를 자기 비로 책봉하였다. 고려시대 국왕들 중에는요. 남편과 사별하거나 이혼한 여성과 혼인한 사례들이 이렇게 순비 허씨 사례에서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례 3번 호장의 아들 이영. 이영의 아버지 이중선은 안성군 호장이었다. 이영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서리가 되고자 문서를 정조주사에게 제출했는데 절여하지 않았다. 주사는 화가 나 욕을 하였다. 이영은 문서를 찢어버리며 내가 과거로 조정에 나아가서 이거는 어찌 너 같은 무리를 공경하겠는가? 라고 하였다. 이영은 급자하여 사관과 대관을 역임했다. 이영은 바로 이 정오충에 속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과거를 통해 중앙관리가 된 사람입니다. 정조주사라는 이제 하급 향리나 마찬가지라는 이 직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영이 인간이 건방진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일반적인 계층 인식이었겠죠. 그 이영이 누구냐 바로 그 이자겸 집안이에요. 경원이 씨 집안 사례입니다. 문벌로 발전했던 사례. 그럼 노을 평양 사례를 볼까요? 평양은 평정사 김영관의 집안 노비였어요. 산업이었죠. 농사에서 부유하게 돼서 부자가 됐어요. 그는 평양은 권세가 있는 중요한 기목의 뇌물을 바쳐가지고 천인에서 벗어나 산원 동정이라는 벼슬까지 얻었어요. 그의 처 평양의 처는 소감 왕원지 집안 노비인데 산업이었는데 평양의 길에서 몰래 천황과 함께 그 처의 주인이 왕원지 그 부인과 부부와 그 아들을 죽여버리고 스스로 주인이 없어졌으므로 계속해서 양인을 행세할 수 있으면 다행으로 여겼다. 이 고려사에 기록됐습니다. 노비였던 평양은 재산을 소유했고 경제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했고 뇌물을 써서 관직을 받은 거. 산원동정은 실제 관직을 아니고 그 명예직 같은 거였는데 이걸 받고 그 이전에 주인에게 재물을 주고 양인 신분이 되었음을 하셔서 노비도 신분 상승이 가능했구나 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사례 1과 사례 3, 사례 4에서 각 인물들이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 2번 사례에서 고려의 지방행정조직의 변동을 보여주는 부분을 찾아 밑줄을 그어보자. 고이부곡을 고흥현으로 승격시켰다. 이 부분입니다. 3번 사례를 종합하여 고려 사회 구조의 특징을 설명해보자. 신분제가 있었지만 신분 간 이동이 가능했으며 여성의 재혼이 자유로웠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학습 보겠습니다. 고려에서는 양인의 대부분을 구성했던 농민의 관직이나 직역이 없다는 뜻에서 백정이라고 불렀고요. 2번 고려시대의 특정 직역을
부담하는 대가로 국가로부터 일정 단위 토지인 전정을 받았던 계층, 수조지를 받았던 계층은 정오. 그다음 3번. 향부국수는 특수지역 주민도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 없었죠. 특수지역 주민은. 그 향부국수에서는 향리는 응시를 할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승진의 제한을 받았다. 일반 주민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고려시대는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었고 호족에는 성별이 아닌 태어난 순서대로 올랐다. 맞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15차시 학습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2년차시 진단평가. 원이 일본 원정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고려에 설치했던 기관 이름 기억하시죠? 정동, 아이고 글씨가 지워지네. 행성. 공민왕은 승려 신돈을 등용하여 6글자. 전민, 변정, 도감. 그 다음 개념정리 1번에 한 양인, 양인이죠. 그 다음 2번 신라의 골품제보다 개방적이었다. 그 다음 1번 산호비는 주인 집에서 같이 사는 노비를 솔거노비. 주인 집에서 같이 사는 솔거노비와 떨어져 살며 몸값을 내는 외거노비. 바깥에 산다 해서 외거. 노비로 구분됐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내용 정리 3번입니다. 3번에 들어가서 호장스럽겠죠. 호장을 중심으로 향리턴의 9년 중령주도. 고려시대 지역민의 공동체 조직 2글자. 4번은 향도가 되겠습니다. 3번 고려시대는 수조지를 받고 직역을 담당한 계층을 정오라고 하죠. 정오를 통해 양인 내부의 계층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뒤에 이제 마지막 형성평가입니다. 1번 고려의 신분제는 신라의 고품제보다 개방적이었다. 맞죠? 2번 고려의 가족제도에서 남성과 여성에 관한 게 비교적 수평적이었다. 맞죠? 3번 향부국소 등 특수지역 주민은 9년민보다 사회적 지위가 낮았지요. 높은 게 아니라. X입니다. 고려시대 2번 고려시대 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거에 응시의 자격이 있었다. 맞죠? 양수척 제인 화척은 포함되었다. 요거는 천인에 해당되겠죠. 3번 농업이나 상공업에 종사하는 양인. 4번 역과 진의 주민은 육로와 수로교통에 종사했고 5번에 백정은 국가의 조세 공납 역을 부담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3번 문제. 다음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상급 향리는 원래 호족 세력이었는데 호장 부호장이 되어 지방행정을 통해 장악하고 지방군을 통솔했다. 4번 향도의 활동의 모습으로 오른 것. 향도. 마을 제사나 상장례, 공동체 생활, 사원조성과 매양활동. 나머지 기억 이유는 관련 없어요. 향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5번 디글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고려의 사회와 사상 두 번째 다양한 종교와 사상이 유행하다. 바로 고려의 문화사회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학습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죠. 여러분, 빠이빠이.